아들은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그 돈을 남 좋은 데 쓰셨어요? 그건 저희를 위해 쓰셨어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게 결국 내 돈을 다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다. 내 재산은 내가 결정할 문제지. 내가 강요할 일이 아니다. 아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더 격해진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강요요? 아버지가 저희 사정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아시면서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지 않은 적이냐? 손주들 교육비를 돕고 연금을 나눠주고 내 부탁을 들어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더 내놓으라는 건 도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얼굴에 분노를 띠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내팽개치고 남들만 도와주는 게 도리라는 거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러움과 울분이 밀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끝까지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실망스러운 건 나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살아왔지만 결국 내 삶의 가치가 돈으로만 평가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 서글픔을 너는 알기나 하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금 주고받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 도시로 올라온 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정우님과 아들이 돈 문제로 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결국 아들은 해선 안 될 일까지 시도하고 말아버립니다. 같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올해로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몸이 건강한 게 제 자랑거리입니다. 평생 몫으로 일하며 손으로 땀 흘려번 돈으로 작은 시골집과 조그마한 땅을 갖게 되었죠. 이곳에서 자식 키우고 마을 분들과 어울리며 소박하게 살아온 세월이 참 고맙고 소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모여 마을회관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제 일상의 기쁨입니다. 가끔 이장님과 함께 마을 경로당 수리를 돕거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 댁에 가구를 만들어 드릴 때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장님과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회관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연락 자주 오나? 이장님이 물으시기에 웃으며 대답했죠. 아들놈이 뭐가 바쁜지 전화도 뜸하네요. 그래도 명절엔 꼭 찾아오니 다행이죠.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대요. 손주들 자주 보고 싶겠네. 그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몇 달 전에 봤을 땐 그렇게 할아버지 손을 붙들고 안 놓으려던 녀석들인데 말이죠. 그날 저녁 마침 아들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래, 너야말로 잘 지내냐? 손주들 공부 잘하고
성민은 한참 망설이더니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애들이 요즘 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싶다고 자꾸 얘기해요. 지난번에 할아버지 댁에서 놀았던 게 너무 좋았나 봐요. 저희도 사실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면 아이들 돌보는데 조금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를 그리워한다니 기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아이들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자식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민이의 진심 어린 요청에 결국 서울로 이사했죠. 처음엔 참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얘기하고 성민과 며느리 지연과 저녁상을 함께 나누는 일상이 새롭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저녁 먹으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아버지, 요즘 아이들 교육비며 뭐며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들어가서 좀 힘드네요. 아버지 연금 받으시는 거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생활비 겸해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연금으로 나름 검소하게 살며 시골에서 여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대답했죠. 그래, 어렵다는데 돕지 않을 수 있나? 일단 얼마 필요한지 말해봐라. 처음엔 몇십만 원씩 요구하더니 점차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금액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지연이 종종 묻곤 했습니다. 아버님, 그 시골집이랑 땅 가지고 계신 거 아직 처분 안 하셨죠? 그거 그냥 두는 것보단 팔아서 서울에 좋은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거기 땅값도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 믿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가 퇴근 후 대뜸 이러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도시 개발 지역 땅을 매입하면 몇 년 안에 2배, 3배로 불릴 수 있대요. 근데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대출. 내 명의로.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성민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하면 이자가 훨씬 싸게 나와요.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이거 잘 되면 다 갚고도 돈이 남을 겁니다. 제가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명의로 대출은 안 된다. 내가 벌고 갚는 건 내 책임이야.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성민이는 물러서지 않고 말투까지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회인데 놓치면 아깝잖아요. 이럴 때 한번 도와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텐데 좀 양보해 주세요. 거기서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양모. 내가 내 돈으로 해야 할 일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니? 내가 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너 줘라고 다 써버리라는 거야? 며느리 지연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집값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투자 안 하면 저희는 평생 이 기회 못 잡아요.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지연의 말이 껄끄럽게 들렸습니다. 가족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욕심이 채워진다는 걸 왜 그렇게 뻔히 알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 도시로 온 거지. 내 노후를 다 너희에게 바치려고 온 건 아니다. 내가 돕는 건 지금 이 정도까지다. 더 이상은 안 돼.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기회인데 너무 서운해요, 아버님.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들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집안의 어르신으로 대하기보다는
돈줄로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로 왔다 갔다 하며 떠들썩했죠. 저는 익숙하게 아이들 가방에 간식을 챙기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장난치는 순간은 이 도시 생활에서 가장 기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성민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눈길을 주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내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서류였는데 내가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서였죠. 서류를 보고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서류를 들고 꼼꼼히 살피며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서명이 내 필체를 흉내낸 것 같긴 했지만 내가 직접 쓴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마치고 성민이 퇴근할 때까지 저는 마음이 복잡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성민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테이블에 서류를 놓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민아, 이게 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성민은 순간 놀란 듯 서류를 보더니 이내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이번에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겨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낮아지잖아요. 요즘 개발 지역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건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을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성민은 억울하다는 듯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곧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투자 기회예요. 금방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아버지께도 이익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때 옆에서 지연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확실한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걸로 경제적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참담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너희는 내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너희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지.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건 모르냐? 얘 이름으로 대출받는 건 절대 안 된다. 성민은 그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고집 부리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면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나오셔야겠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정. 내가 냉정하게 대했으면 너희가 지금껏 내 연금에 손대도록 두지 않았을 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재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거야. 그러자 지연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하는 일이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희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확신이 든다. 이건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 욕심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생각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내 재산과 이름을 넘기는 건 절대 안 된다. 성민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오시면 저희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내 재산 때문에 이용당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은 것처럼 싸늘했습니다. 성민과 지연은 대화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아이들마저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더는 제 삶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죠. 도시에서 지낸 시간 동안 손주들과의 즐거운 순간들도 있었고 아들 성민과 며느리 지연을 위해 노력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손주들과의 시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재산을 보고 자식들이 저를 도시로 불러들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성민이 부동산 대출 이야기를 꺼내며 가족을 위해라는 말을 반복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성민과 지연은 저를 피하는 듯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마저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더 이상 이곳에서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시 제 고향, 시골로 돌아가기로요. 그날 오후 시골집이 있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제가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이장님은 반갑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다들 언제 오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 돌아오면 아주 기뻐할 거야. 그 따뜻한 말에 마음 한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정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도시에서의 갈등과 복잡함이 아닌 시골 마을의 소박한 삶이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조용히 귀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가족과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말을 아끼고 차분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나씩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제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금은 여전히 남은 노후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더는 욕심내지 않고 남은 재산 중 대부분을 고향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에 작은 복지센터를 짓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구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자식들과의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짐을 정리하며 손주들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존재였죠. 도시 생활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들도 손주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가방 한쪽에 넣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제나 잘 지내라. 할아버지가 떠나도 너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을 거다. 몇 주 뒤
저는 떠날 날을 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그저 시골로 돌아가겠다는 말만 남기고 세부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론 더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드디어 마을로 돌아온 날, 마을 어귀에서부터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농과 밭이 이어지고 오래된 집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저를 반겨주는 듯 했죠. 집 앞에 도착하자 이장님과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나와 계셨습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많이 기다렸어. 그 따뜻한 환영 인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이젠 여기서 남은 시간을 보내야겠죠. 도와주실 일이 많을 겁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에 힘이 나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제 마음은 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년 만에 밟는 시골집 마당 흙냄새, 살짝 비틀어진 대문, 낡은 지붕까지 모든 게 그리운 풍경이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어릴 적부터 사용했던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앉아 한숨 돌리니 마치 세상이 제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이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우야, 정말 돌아왔구나. 마을 사람들 모두 좋아하겠어. 이장님의 따뜻한 말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날 마을 회관에서 함께한 시간이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일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을의 여러 어려움도 들려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많아 외로움을 느끼거나 몸이 불편해 일상적인 일도 힘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였죠.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공책을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도우며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장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작은 복지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함께 지내며 따뜻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요. 이장님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니 정말 감동이네. 마을 사람들도 너무 좋아할 거야.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을 복지센터 건립에 쓰기로 결정하고 이장님과 마을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지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짓는 일은 저에게 익숙한 일이었죠. 평생 몫으로 살아왔으니 나무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다듬고 필요한 가구도 만들어 넣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점심을 준비해주고 누군가는 농사일을 마친 뒤 흙을 고르고 짐을 나르는 일을 도왔죠. 그 과정을 함께하며 저는 이곳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공동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복지센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름을 정우의 뜨락이라고 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한쪽에는 정갈한 식탁과 의자를 배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를 두었습니다.
벽에는 목재로 만든 선반을 달아 마을 분들이 기증한 책들을 진열했습니다. 개소식 날 한 어르신이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우야, 정말 고맙다. 여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곳이 생길 줄은 몰랐네. 내 덕분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앞으로 이곳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지센터가 운영되면서 마을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간단한 체조를 하고 점심때는 함께 식사를 나누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동네 아이들이 찾아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보였죠. 저 역시 복지센터에서 매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께 가구를 고쳐드리고 마을 청년들에게는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행복했습니다. 복지센터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매일같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식사를 나누고 아이들이 센터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재산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복지센터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나눈 뒤 센터의 작은 정원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찾아와 꽃밭 주변에서 놀고 있었고 공기마저 따뜻하고 평화로웠죠. 그런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성민의 이름이 떴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처음으로 성민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들어 올려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성민아, 웬일이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성민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마을 복지센터를 짓는데 다 쓰셨다는데 도대체 그 돈을 왜 마을에 쓰셨습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돈을 어디에 쓰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성민은 바로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부탁드렸을 땐 안 도와주시더니 왜 엉뚱한 곳에 그 돈을 쓰셨냐는 겁니다.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을 외면하고 남을 돕는 게 옳은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 묵혀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민아, 그 돈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내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내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은 나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내가 내 돈을 써서 그들을 돕는 게 왜 엉뚱한 일이냐? 성민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저희를 위해 쓰셨어야죠. 저희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저희 삶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내 욕심이 드러날 뿐이다. 나는 너희를 돕지 않은 적이 없다. 내가 도시로 올라가 손주들 교육비를 돕고 연금을 나눠줬던 걸 다 잊었니? 그런데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왜 모르는 거냐? 성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결국 아버지께는 저희보다 이 마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일에는 신경 안 쓸 테니 아버지도 저희 일엔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내 삶에 더는 간섭하지 마라. 앞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절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센터에서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끝났지만 여기서는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 저는 이곳에서 남은 여생을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왔을 때 느꼈던 서운함과 고독함은 이제 먼 기억 속 이야기가 되었죠. 지금의 저는 매일같이 복지센터에서 사람들과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센터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센터 마당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마을 청년들은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 센터에 들러 허기를 달랩니다.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책을 읽거나 어르신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제가 만든 목재 벤치와 테이블은 센터 정원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죠. 어떤 날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재배한 채소를 가져와 자랑하시고 어떤 날은 마을 안악들이 빚은 떡이 센터를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이어지면서 제 삶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전화 통화 이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워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 삶에 더 이상 그들의 탐욕이나 갈등이 끼어들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죠. 손주들이 가끔 그리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아버지를 기억할지 잊을지는 이제 제 통제 밖의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다만 가끔 복지센터에서 뛰노는 마을 아이들을 보면 손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떠올라 코끝이 찡해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인연을 잠시 멈춘 덕분에 제가 다시금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더 이상 저를 찾지 않는 지금, 저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저와 마을 사람들에게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센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저는 센터를 조금 더 확장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확장 계획을 위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구하고 벽돌을 쌓으며 또다시 손수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함께 힘을 보태며 기초 공사를 돕고 어르신들은 음식을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작업에 참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센터 확장이 끝난 후에는 마을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서로가 만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평생 이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 복지센터 덕분에 사람들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이제는 마을 밖 사람들까지 찾아오게 될 정도로 커졌어. 그 말씀을 들으니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뿐인데 제 행동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어귀의 논밭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보낸 시간들이 나의 마지막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만든 마을 공동체가 제게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언젠가 떠나야 할 날이 온다면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했던 일들이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고 마을의 일부로 살아 숨쉬겠지요. 요즘은 해질녘마다 복지센터의 작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을 즐깁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충만한 여생을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외적으로 풍족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